수급이라 그래서 주식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87년 블랙 먼데이, 98년 롱텀 캐피탈. 왜 펀더멘털이 아니었냐? 다시 올라왔으니까. 그 당시 지표가 나쁘지 않았는데 박살났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실적들은 S&P 500 전체로 볼 때도 더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망은 이르다. 왜? AI 인프라 지출은 앞으로 높은 이익을 줄 거라고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수급이 문제가 됐고 꼬였고 어려워서 그럴 거다라고 저는 본다는 얘기 드린 거예요. 패닉 현상은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딱히 뭐 어떤 거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얘기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향을 끼치긴 했을 거고요. 다만 그게 이제 막연한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부분은 아닌데, 그 부분으로 오해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각한 패닉이 나타났던 대표적인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실업률 지표가 4.3으로 나타나면서 이 샴 지표에 의해서 보면은 지나간 그 3개월 실업 이동 평균선이 직전 1년간 실업률 최저치보다 0.5 이상 높아지면, 그런데 요번에 4.3이 되면서 바로 점에 닿아버렸죠. 그러면서 당일날 보시면 금리가 그냥 수직으로 떨어졌죠. 이거는 침체를 말하니까, 침체라면 보통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연준이 미친 듯이 금리를 내려야 될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시장에서 여러 번 말했던 것처럼 금리를 내리면 오히려 하락할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전문가들이 해왔었어요. 왜냐면 과거엔 자주 그랬거든요. 저도 그 투자의 시도 책에 보면은 금리를 연준이 내리기 시작하면 주식을 사지 마라. 언제 사야 되냐면 내리다가 더 이상 내리지 않을 때, 금리를 그대로 멈춰서 계속해서 가져갈 때, 이제 내리다가 그만 내릴 때, 그때부터 주식을 사라라고 얘기를 저도 해놨는데, 왜냐하면 처음 내리기 시작할 때가 침체의 이미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 침체를 허겁지겁 반영하느냐고 계속해서 내리게 되니까, 내리기 시작할 때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침체의 한중간일 가능성이 많아서 미리 주식을 사면 침체를 반영하는 나머지 구간 동안에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저의 책에서도 저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거기 보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된다라고 거기에 써 있었죠. 그런 것들을 기존의 틀대로 해석한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금리가 확실하게 하락될 때 주식시장이 하락한다는 얘기를 들어왔었는데, 이런 지표가 나타나고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침체라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확정을 갖게 되면서, 유튜브 보시면은 일제히 부정적으로 봤던 분들이 그 이 제목을 아주 그냥 확실하게 달고 올려놓는 것들을 보면서 확증 편향에 빠지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제목을 보고 내가 그거에 영향을 받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될 정도죠. 어찌됐든 이런 지표를 봤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침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금 하락이 침체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얘기되는 엔캐리 트레이드란 말은 그 자체로도 여러분한테 어려웠을 텐데,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본 것처럼 닉게이가 단일 하락으로는 87년 블랙 먼데이 보다도 더 떨어졌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폭포수처럼 그 당일날 12% 빠졌지만 그 전에 5%인가 7%인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합쳐서 그냥 이틀 동안 20%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뭐 그런 하락들이 나타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시장을 지배했고요. 그러면서 나온 통계를 보면은 대출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냐면 엔화 대출을 기반으로 한 그런 거래다 보니까 엔화 대출의 양이 7,420억 달러에서 21년도에 올해 3월에 2조 2천억까지 늘어나 있었다라고 말하니까, 당연히 이거가 영향을 끼쳤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고 인정하는 워렌 버핏 이분이 애플을 반을 팔고 그 다음에 현금을 보시는 것처럼 역사상 최대로 지금 가져가는 걸 보면 뭔가 침체를 알아차린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제목이 올라오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람은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현금을 최대한 한 걸 보면
애플을 막 매도하는 거 보면 끝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워렌 버핏은 애플을 이번에 반을 팔았다고 해서 갑자기 판 게 아니라 23년도 4분기, 24년도 1분기에 벌써 13%씩 팔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50% 팔았다고 해봤자 사실은 갑자기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현금을 늘린 거는 여기 보시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늘려왔어요. 줄였다가 늘렸지만 계속 끊임없이 더 숫자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워렌 버핏은 오늘은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2010년도부터 한 2020년 사이에는 성적을 되게 못 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주를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워렌 버핏의 주장 중에 이 사람이 유명해졌던 그 IT 버블 때 이 사람이 기술주는 절대로 사지 않는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바람에 그 버블을 피했잖아요. 그 고집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도 IT 쪽을 사지 않아서 기술주를 안 샀기 때문에 성적이 계속 안 좋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이 애플을 샀다는 것 자체만도 대단한 건데 사실 애플 외에 다른 기술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이 주로 투자하던 종목들은 살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 때가 왔기 때문에 현금은 계속 늘려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분이 그냥 현금을 늘린 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얘기들이 지금 같이 만나면서 여러분의 심리를 많이 어렵게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와 내용은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제가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주식 시장을 올리고 내리는 요인 중에는 두 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펀더멘털이라는 거하고 수급이라는 거예요. 투자를 해보신 분들에게 펀더멘털과 수급이란 말은 익숙한 말이지만 펀더멘털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경제지표나 기업 실적 같은 그래서 여기 보면 기초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기업 실적이라고 보셔도 좋죠.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면 주가가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면 올라가는 이게 펀더멘털이라는 그런 가치, 그 기업의 혹은 국가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실제 가치가 올라가는 걸 펀더멘털이라고 한다면 그것만 주식시장을 올려놓는 게 아니라 또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수급이라 그래서 수요와 공급, 사자와 팔자,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이 누가 더 많으냐도 주식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에게 이 수급이 시장을 움직인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가치에 의해서 저희가 보통 밸류에이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멀티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말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자체 기업의 가치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는 거 아니야? 경기가 좋으니까 오르고 경기가 나쁘니까 내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거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이세요. 하지만 꼭 그것만으로 주식시장이 움직이지는 않는데 어떤 경우는 특별한 경우는 이 펀더멘털을 무시하고 수급이 시장을 확 지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들이 그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조금 이해하기 쉽게 먼저 조금 개별 종목에 대한 사례를 갖고 여러분의 감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제가 주식 브로커를 할 때 주식 브로커 경험 중 여러 가지 경험 중에 주식을 가르치는 기회가 되면 꼭 가르쳐 주는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혹시 여러분들은 생소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오버행이라는 주식 투자 용어를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버행은 뭐냐면요. 이건 사례인데 LG 디스플레이가 2007년, 8년 여기는 2008년으로 나오는데 제 기억으로는 2007년, 8년 이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고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LG 디스플레이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 지구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착수하게 돼요. 그거를 발표하고 그런 걸 하게 됩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뭐냐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적이 제일 좋을 때, 돈이 제일 많이 들어올 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 놓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늘 그렇고 하이닉스도 늘 그런데 항상 2위와 1위의 차이를 확 벌려놓고자 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 D램 메모리를 만드는 그 기술에 있어서 2위인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그 다음에 웨스턴 디지털이나 이런 회사들과 반도체 메모리를 만드는 기술 혹은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기술을 확 벌려놓으려면
실적이 좋은 해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기술을 확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격차를 확 벌리려고 하는 거죠. LG 필립스, LG 디스플레이도 이때 돈이 제일 많이 들어온 사상 최대 실적이기 때문에 탕정 파주에 단지를 조성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 실적을 내느냐고 투자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최대 실적을 내기 때문에 실적이 좋으니까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투자를 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던 그날부터 거의 1년간 주식이 계속 내려옵니다. 여기는 한 몇 달로 다 있지만 제 기억에는 질질질질 빠져서 거의 1년 하락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기업의 실적, 펀더멘털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주가가 내려갑니다. 계속. 실적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 실적은 유지되고 갱신하는데 계속 주가가 내려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뭐였냐면 나중에 보니까 오버행 때문이었어요. 오버행이라는 건 뭐냐면 LG 디스플레이가 파주 지구에 단지를 만들려면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들고 있던 현금으로 살 정도를 넘어서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지분을 좀 팔아서라도 투자 자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분 매각이 보통 발생할 경우 언제 대부분 그러냐? 차상 최대 실적을 낼 때 대부분 투자를 거대하게 하니까 이때 지분 매각이 일어나는데, 지분 매각의 방식이 어떤 거냐면 블럭딜이라는 거예요. 블럭딜은 뭐냐면 장중에 LG 디스플레이의 주식이 거의 1%, 2%씩 넘어가면은 주가가 뚝 떨어져 버리거나 교란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원에 의해서 이거는 신고하고 장 외에서 장 끝나고 거래하도록 하는 걸 블럭딜이라고 합니다. 지분 1%, 2%가 한 번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블록들이 어떻게 거래되게 돼 있냐면 사전에 가격을 다 공시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거래되도록 돼 있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여러 기관들에게 자기네 주식을 지분을 넘기는 그런 거래가 일어날 때 넘기기 위해서는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가격보다 조금 싸야지 이 사람들이 대규모 인수를 하게 되니까 가격이 아무래도 내려간 채로 하게 돼 있는데, 그 내려간 채로 사게 되는 지분이 만약에 만주다라고 하면 A라는 기관에서 이미 LG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는 수량이 12,000주가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주를 더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관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하느냐? 12,000주를 갖고 있는데 만주가 더 들어올 거니까 12,000 중에서 만주를 지금 새로 받는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확실히 받게 된 만주의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게 형성되는 가격에 팔고자 하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자기가 기왕에 들고 있던 그 주식을 지금 더 싼 주식을 받기 전에 받을 거니까 대신 더 단가가 낮은 주식이 들어올 거니까 지금 들고 있는 걸 반드시 팔게 되는 행동? 이걸 오버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락이 전부 다 뭐냐면 끊임없이 물량이 시장에 매일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기관들이 계속해서 큰 덩어리를 내기 때문에 계속 내려가게 되는 현상을 오버행이라고 해요. 오늘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실적만 보고 샀다가 펀더멘털만 보고 샀다가 6개월씩 1년씩 고생하는 이슈가 오버행입니다. 이거는 펀더멘털이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라 수급 때문에 장기적인 매도 물량 때문에 하락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기업의 실적을 분석하고 펀더멘털상 문제가 없고 사상 최대 실적을 낸다고 하더라도 몇 개월, 1년씩 손해를 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 종목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장에도 가끔씩 일어날 수 있어요. 가끔은 아니죠. 원래는 펀더멘털을 주로 따지는 게 맞는데 수급이 펀더멘털을 덮어서 지배하는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이렇게 큰 하락을 가져올 정도였냐라고 한다면 있습니다. 보시면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수급이 혼란되면서 주식시장에 요즘처럼 패닉이 벌어졌던 사례를 여기다 써놨는데 지금까지 하면 4번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딱 봐도 다 유명한 것들입니다. 87년 블랙 먼데이,
2018년, 98년 롱텀 캐피탈, 2018년 숏빅스, 지금. 전부 다 어느 정도 강도로 빠지냐? 지금처럼 패닉이 올 정도.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이 설명은 제가 다시 나중에 드릴 건데,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수급 혼란으로도 이렇게 패닉이 올 정도로 빠진다는 것과 그런 일이 있었구나. 거대한 하락이, 이게 근데 수급 문제였다는 걸 언제 알게 됐어요? 나중에. 87년 블랙 먼데이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롱텀 캐피탈이 붕괴되고 나서, 그때 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니까 다 나빴는 줄 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롱텀 캐피탈이라는 헤지 펀드만 붕괴된 거예요. 걔가 너무나 큰 그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모든 쪽에다 영향을 끼쳐서 부도를 안 내려고 해서 그렇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지 않겠어요? 이번에 이 패닉이 왜 그랬는지. 장재창이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하루 이틀 뒤에도 밝혀질 수 있지만 이런 사안이라면 한 달, 두 달 뒤에, 세 달 뒤에는 나오게 돼 있죠. 그죠? 1년 뒤에는 알게 돼 있잖아요. 나중에 봤더니 다 펀더먼털이 아니라 수급이었다는 게 증명된 사례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데이터가 있어요. 왜 펀더멘털이 아니었냐? 다시 올라왔으니까. 그 당시 지표가 나쁘지 않았는데 박살났으니까. 그리고 지표가 나쁘지 않다는 걸 어떻게 증명했어요? 결국 올라와서 증명했다 그래요. 경기가 제대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증명했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이 있구나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대부분 이때에 같이 동일하게 나타났던 현상은 빅스라 그래서 이 볼러틸리티 여러분 빅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변동성 지표, 변동성 지수가 이 수급에 의해서 패닉이 올 때 유난히도 급등합니다. 보시면 그 선에서 일정 부분 머리를 훅 들고 있는 것들이 다 그 사태들이죠. 예, 보시면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커다란 위기 때만큼이나 빅스 지수가 두드러지게 뻥 뛰어오릅니다. 그런데 지금도 빅스가 3배나 뛰어올랐죠. 예, 그래서 계절적인 이유가 있다고 해서 빅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공통점으로는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에게도 신뢰도가 높을 수 있어서 이걸 그대로 제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왜 펀더멘털이 아니라 수급 문제냐? 최근에 나온 고용보고서 실업률은 허리케인 베릴 때문에 더 심화된 거라 일시적이었다고 보여진다. 날씨 때문에 일할 수 없다고 보고한 사람의 수가 43만 6천 명이기 때문에 평소 때 나오는 숫자가 아니죠. 실제로 요거는 제가 데이터를 준비했다가 오늘 못 보여드리는데 시카고하고 미시건의 실제 날씨로 인한 실업자 부분에 대한 숫자가 현저하게 보여요. 예, 그리고 이제 교사들 채용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UBS의 의견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허리케인 베릴에 의한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실업률이 갑자기, 그러니까 실제로 나빠진 부분은 조금 과대 계상됐다. 요번 달만 그런 거다. 그러니 언제 증명돼요? 9월 6일 날, 8월이 나와야죠. 두 번째, 실업률 증가율이 침체의 전조라고 하는 3의 법칙. 이거는 현재로서는 의심스럽다. 왜? 뒤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연구원인 삶 자체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침체라고 나도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어요. 왜 그러냐? 실업률 상승은, 요번에 실업률 상승은 일자리가 감소해서 일어났던 과거의 모습과는 다르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숫자를 보여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보시면 다 설명드릴게요. 과거에는 실직자에 의해서 실업률이 높았는데, 이번에는 구직자에 의해서 실업률이 높아진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 과거에는 없었던. 지금 UBS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업률 증가율이 일자리 감소보다는 노동 공급이 증가해서 일자리 찾는 사람이 많아져서 실업률이 올라간 거라 이게 아주 과거에 침체를 나타냈던 지표로는 적당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세 번째, 어닝 시즌을 보니까 좋다 이겁니다. S&P 기업이 주당 11% 이익이 성장됐어요. 광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부분은 약간
실망했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실적들은 S&P 500 전체로 볼 때도 11%더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 이익이 좋아지면서 침체가 왔던 적은 없다. 네 번째, 소비자 지출이 양호하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 소비자 지출 데이터가 아직 괜찮다. 이것도 뒤에 지표를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미국은 소비의 나라죠. 70%가 소비의 나라잖아요. 그죠? 서비스 관련된 나라잖아요. 그죠? 서비스 소비. 그 소비가 살아있는데, 소비자 지출이 살아있는데 침체다? 이건 안 맞다. 다섯 번째, 곧바로 나오네요. 서비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서비스 구매자 지수 PMI가 바로 지난주에 나왔죠. 말에 51.4로 반등. 신규 주문이 급등했다. 6개월 만에 고용이 증가했다. 서비스업 관련된 지표가 살아있는 한 사실 이건 어떻게 나빠졌다가 좋아지고 있죠. 거꾸로. 이거가 바로 제가 설명드렸던 순환 침체예요. 제조업이 작년도 말에 작년도 초에 침체에 들어갔다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고 이제 서비스업이 침체에 빠져서 순환이죠. 제조업 침체 들어가고 서비스업 침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업이 요번에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반등했어요. 51.4로 올라갔죠. 다시 나빠졌다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침체일 수는 없다. 여섯 번째, 연준이 충분히 인하할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침체를 막을 수 있다. 일곱 번째, AI에 관련된 실망은 이르다. 왜? AI 인프라 지출은 계속해서 앞으로 높은 이익을 줄 거라고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요건 약간의 여지가 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덟 번째, 전쟁 문제, 지역 전쟁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침체가 온다? 그건 어렵다. 아홉 번째, 대선은 지금 변동성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대선이 끝난 뒤에는 역시 누가 되든 긍정적이다. 그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열 번째, 엔캐리 트레이드는 대부분 해소됐을 거다. 앞으로 이 글로벌 투매가 이어지는 부분은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 같다라고 말한 겁니다. 요 의견에 거의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의견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침체여서 온 게 아니다. 펀더멘털 때문이 아니다. 수급이 문제가 됐고 꼬였고 어려워서 그런 거다라고 저는 본다는 얘기 드린 거예요. 지금